정보통신윤리교육 이번에는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이버 폭력의 정의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은 다른 폭력과는 다르게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보다 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도 24시간 지속되는 매우 악질적인 폭력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떼카라는 게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예요. 이때 피해 학생이 채팅방에서 나가기라도 하면 바로 카톡 감옥이 시작됩니다.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폭이 있습니다. 단체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에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남겨두는 겁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격글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SNS에 공개적으로 특정 글을 게시하는 행위인데 이때 이 특정 글은 비방과 욕설입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와서 이 비방과 욕설에 동조하고 좋아요를 클릭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프티콘 셔틀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는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 갈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셔틀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핫스팟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많은 학생들이 한 사람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피해 학생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죽고 싶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멈춰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해 학생들은 죄책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죽지마 우리가 죽여줄 테니까 라면서 오히려 더욱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짧은 시간에 확산이 되고 거의 모든 학생이 동시간대에 알게 되고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인 공포를 심어줘 대인관계를 거의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에 반해서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그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려고 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하는 말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상대방이 싫어서예요. 화가 난다, 싫다라는 이유로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재미나 장난입니다. 재밌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나만 재밌으면 된다. 상대방이 죽을 만큼 힘든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학생을 만만해 보이는 하나의 학생을 골라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한대요. 나 혼자 참여를 안 하면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의 죄책감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가해 학생들의 33.1%, 3명 중 1명꼴은 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재밌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은 말 그대로 비열한 습관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서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폭력은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혼자서 멈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최근에 발생했던 엠번방 사건을 들었을 건데요. 이 엠번방 사건 또한 사이버 폭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10대, 20대들이고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이버 폭력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심해지고 내가 나의 행동에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엠번방 가해자 안승진의 얼굴이 공개되는데요. 처음에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맨 처음 사이버 폭력을 시작했을 때 그걸 발견한 학생이, 피해자가 또는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매우 단호하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면 과연 이런 괴물이 됐을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이버 폭력만큼은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버 폭력은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폭력은 매우 비열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 거예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혼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발견 즉시 부모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가해자들은 어른들에게 고자질했다고 더 요구를 할 건데요. 그거는 변명입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고 싶은 욕심에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발견 즉시 부모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증거가 남는다는 겁니다. SNS나 카톡 등에 무엇인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용이한 범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무섭다고 삭제하지 말고요. 화면 캡처를 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힘들면 또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 수집은 굉장히 간단해요. 카톡이나 SNS 화면을 캡처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제하지 말 것은 그 당시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당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1년 후, 1년이 지나서 또는 2년이 지나서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보복 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절대 이 증거로 수집된 요 캡처 화면은 삭제하지 말고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께 부탁해서 반드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망설이고 있는데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버 폭력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폭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자가, 사이버 폭력을 행한 범죄자가,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각 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 요청을 하거나 또는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사이버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그 원인이 자신들의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어야지 그 가해자들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초기에 사이버 폭력의 습관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범죄자이고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N번방 가해자 안승진이 이 학생이 처음부터 이런 괴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이 학생이 처음에 사이버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대처하고 멈춰졌다면 이 학생이 이런 괴물이 됐을까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폭력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들이 사이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도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